제가 좋아하는 이제 문구가 토크빌의 이제 그 책이 정말 좋아하는 데서는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법칙들 가운데 확실한 한 가지는 참여의 평등한 조건이 확장되는 만큼 참여를 조율할 이 방법과 기술이 같은 비율로 높아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명 사회는 이제 이 야만적 사회로 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토크들이 하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회가 점점 더 커지고 이렇게 이 참여가 많아지면 그걸 조직할 수 있는 기술 혹은 제도화가 이제 따르지 않으면 무질서가 이제 확산해서 무질서 속에서는 이제 어떤 비문명화된 방식이 등장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용비어천 가도 보시면 이제 뿌리 깊은 나무, 바람이 아닌 일세 이런 거 뭐 교과서에도 많이 보시지만 한국의 정당이 좀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조직은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정치가 좀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당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정당은 이제 현대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핵심적인 기제를 맡습니다. 19세기 이제 말에 이제 국민국가 시대에 거대하게 등장을 했고 정당은 정부 속에서 이제 엘리트를 공급하고 공직자를 공급하는 이제 역할을 하고요. 또 조직으로서의 정당은 정치 지망생과 당원들을 모으고 중앙당, 시도당, 지구당, 정당연구소, 풀뿌리 조직들을 이제 실제로 운영하고 지지난주에 들어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원이 한 30만, 40만 되는데 실제 하부 조직까지 합치면 만 개가 넘는 이제 지부 조직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운영된다라고 하는 게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든지 아니면 프라이데이 미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권자 소개 정당은 이제 다양한 지역 활동과 선거에서 유권자들을 모으고 정서적 연대를 유지하고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이제 정당이 국민 속에서 존재감을 유지하는 방식이 이제 정당의 역할인 거죠. 근데 사실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면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지방 이제 단체장들도 있고 의원들도 있지만 이 거대한 연극의 무대에서 그 뒤에서 연극의 무대에서 실질적인 이제 이 연기를 조직하는 이제 사람들은 바로 정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이 이제 어떤 기능이 있냐라고 말하면 뭐 지도자의 죽음이나 살인이 없는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를 보장하고요.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하나의 정치적 목표로 좀 더 중요한 목표는 이제 정치의 어떤 목표로 되는 것이 좀 더 덜 중요한 목표는 이제 사회 속으로 이제 다시 녹아내리는데 또 엘리트 충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제 또 형성도 하는 거죠 세력을 또 정치 사회화도 하고 동원도 하고 사회적 불만을 이제 어, 더 큰 문제 그러니까 뭐 시위나 항쟁 혹은 혁명 같은 방식은 이제 너무나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걸 했을 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발전의 목표가 이제 또 이상해지기 때문에 또 정당이 이제 그런 걸 이제 관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국가와 정치의 사인화도 방지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정치인들은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어떤 개인적 사인에 빠지는 이제 정치가 개인화되고 어떤 자기 정치를 하는 부분을 상당히 방지해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제 정당을 있었을 때만이 사람들은 내가 이게 좋다, 싫다, 이걸 원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당을 통해서 그런 말이 인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 통치를 위한 정보 생산과 처리도 합니다. 통치에 대한 정보는 정말 많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독재 정치일수록 사람들은 자기가 원한다는 걸 말하지 않고 독재자가 원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그, 실제 가버넌스, 이 통치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는 사라지고 이제 선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권자들에게 어떤 귀를 기울이고 당신들이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통치에 필요한 이제 실질적인 정보를 생산하는 것도 사실은 정당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이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2016년, 17년 이후에 뭐 촛불 항쟁이 일어났을 때 해외 여러 민주주의 학자들은 한국 민주주의는 전 세계 뭐 횃불이다 뭐 이런 말들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그것도 뭐 한 2, 3년 이제 관찰하다가 지금은 뭐 한국 정서는 불안정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한국은 지도자들을 국민들이 감옥을 보낸다든지 혹은 이제 이 바꿀 수 있는 전 세계 거의 유일한 나라는 맞습니다. 이제 뭐 일전에 러시아 친구가 와가지고 한국 민주주의가 어떠냐 이렇게 말했더니
한국은 지도자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데 너네는 보낼 수 있냐 물어봤더니 그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역동성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일본 분들도 사실 한국은 변화가 있는 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만나보면. 반면, 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불안하고, 또 늘 비대위 이런 것들이 들어서 있고, 정치적 외부자가 이제 등장해서 불안정을 이제 기존의 정치 체계와 이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또 대통령이 들어서면 이제 그것이 뭐 같은 정당이라도 혹은 다른 정당일 경우에는 더하지만 이제 이전에 있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약을 맺든지 혹은 뭐 정치적인 약속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이 이제 늘 일어나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이 정치 불안정 혹은 정당 불안정이 이제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권위주의 시대의 특성이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됩니다. 97년, 98년 민주화가 된 10년 뒤에 정치학회에서 열린 특별학술대회에서 보면은 한국이 이제 뭐 경제 기반도 튼튼하고 산업화도 돼 있고 다원화도 돼 있고 뭐 정당도 이제 양당제이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 잘 될 거라고 전망했던 게 이제 97년, 98년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 2000년대, 2010년대 넘으면서 야, 이게 뭐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잘 안 된다라고 의견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이 90년대나 이때만 해도 이제 권위주의 유산이 이제 그렇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권위주의 시대 때 있었던 일들이 사실은 이제 이거에 중요하구나라는 이제 좀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동유럽도 그렇고 이제 많은 나라들이 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것이 뭐 권위주의 시대에 대한 비난, 비판이 아니라 권위주의 시대 때 일어났던 무슨 일이 이제 지금 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민주화 과정에서 이제 누가 이 민주화를 주도했고 누가 이제 타결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 합의의 이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도 상당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이제 또 몇 가지 중요한 결정들이 일어났을 텐데, 그 요 세 가지가 지금의 어떤 한국 정치의 특성을 만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 시대에는 무슨 일이 났냐 물어보면 한국의 권위주의는 이제 이례적으로 허약한 권위주의였습니다. 뭐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제 탄압을 받았던 이제 여러 뭐 학자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박정희가 얼마나 강했는데 뭐 권위주의가 얼마나 뭐 강고했는데 권위주의가 얼마나 억압적이었는데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비교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의 권위주의는 매우 허약한 체제였어요. 가령 냉전 시기에 북한의 김씨 왕자와 노동자들 보면 뭐 94년까지 김일성이 통치를 하고 자기 권력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정도로 손자에게 물려줄 정도로 사실 권위주의 통치가 안정적이었고요. 뭐 중국의 모택동의 공산당, 뭐 베트남의 호찌민, 대만의 장시황조, 장시황조라 부르더라고요. 갔더니 장시황조도 이제 장제스의 국민당은 실제로 볼셰비키당을 모델로 해서 이제 대륙에서는 뭐 제도화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만에서는 장진국이라고, 장경국이라고 하는 이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경국은 실제로 소련의 볼셰비키당에 가입해가지고 12년이나 소련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대만에서 이제 통통을 할 정도로 이제 이 정권이 안정적인 거죠. 또한 싱가포르의 인민행동당은 이제 리콴유가 이제 이 총리가 된 다음에 아직까지 한 번도 권력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의 자민당도 마찬가지고 말레이시아의 내셔널 프런트라고 하는 국민전선 정당도 상당히 센 정당이죠. 근데 한국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보면 실제로 뭐 12년 만에 이렇게 넘어지고 19년 만에 이제 또 무너지고 전두환 같은 경우는 뭐 연임을 못하는 거죠. 물론 그때 헌법 제약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건 한국은 이례적입니다. 여기에는 지정학적 요인도 있고 외부적 요인도 있는데 특히 미국의 압력으로 이제 선거를 이제 재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북한 공산 전체주의에 이제 맞서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할 수는 없지만 자유민주주의를 표방을 해야만 했고,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한 고통스러운 거죠. 딜레마인 거죠.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요. 내부적으로는, 1950년대 초기부터 이제 선거나 의회나 경쟁적 정치 공간이 이렇게 열렸는데, 이걸 이제 권위주의 저기 박정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권위주의를 구축하기 힘든 거죠, 사실은. 이미 정치 공간이 초기에 열려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통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이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한반도에는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이제 이 서울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실제로 뭐 그 사회주의나 이제 어떤 좌파 세력을 다 한국 전쟁을 통해서 청산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파, 뭐 중도 우파, 중도 좌파, 뭐 극우파 이러한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서울과 대구, 뭐 부산 이런 데서 이제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라고 하는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았죠. 근데 남한 자체가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사회 세력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정에서 북한에게 이제 침략도 당했고 전쟁, 재건, 수복, 경제 발전이라는 또 절체절명의 과제를 이제 돌격적으로 실행해야 되다 보니까 또한 정권은 불안정한데 이제 생존과 통치를 해야 하겠다는 절박함은 권위주의 체제를 장기적으로 구축하지 못하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공개에 취하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승만의 권위주의는 뭐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제 급조된 자유당은 뭐 사인적 관계였고 또 강권력은 경찰력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대중공개가 일어나면 굉장히 취약한 거죠. 대통령 한 명이 국민의 공기에 맞선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러 조직들이 이제 필요한 건데 박정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걸 교훈을 삼아가지고 경제 발전을 통해서 이제 근대화와 이제 안보 비용을 조달했고 또 대국민 그러니까 대만 국민당이나 공산당을 합습해서 이제 중앙당 사무 중심의 공화당을 건설해서 이제 강력한 정당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거고 또 강권력을 안기부, 군, 기무사, 검찰, 경찰 등에게 다변화시키고 이제 사실은 이제 다차원적으로 제도화시켜서 이제 서서히 선거를 줄이고 이제 본인의 통치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으나 이제 79년에 암살을 당하셨죠. 전 또한 이제 박정희 체제를 이제 가져오긴 했지만 이제 이 단임제를 약속하면서 본인 스스로는 이제 단임제를 그 이제 다시 이제 개헌을 통해서 연임을 하고 싶었다고 이제 보통 그때 본인의 그 바이오그래피라 그러나요? 그거 이제 말씀하셨는데 뭐 안 됐습니다. 결국은 한국을 보면 권위주의 체제가 불안정했던 게 민주화 이후에서도 정치 불안정을 연속하게 하는 원인들은 상당 부분 거기에 있습니다. 그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도 이제 민주화 이후에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국의 민주화는 협상에 의한 민주화라고 부릅니다. 이 협상의 민주화는 왜 나타나냐면은 권위주의 세력이 굉장히 강력하고 민주화 세력 또한 강력해서 서로가 서로를 없앨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지면 우리가 타협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일어난 데가 보통 한국, 칠레, 스페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협약에 이제 문서를 씁니다. 이 팩트라고 하는 건 문서를 쓰는 경우고 한국은 협약 문서는 쓰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6.29를 선언을 하고 야당이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제 일종의 이제 무언의 대화처럼 이제 이 민주화를 이뤄낸 거죠. 반면에 이제 위로부터 이제 민주화가 일어난 곳은 대만이라고 알려져 있고 위로부터 민주화가 일어난 곳은 상대적으로 이제 정치 질서가 유지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아래로부터 이제 대체 현상이 일어나는 동유럽 같은 데는 이제 정치 불안이 한국보다 더 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이 권위주의 이제 세력들과 항쟁 중심으로 한 민주화 세력들이 이제 타협을 해서 민주화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민주주의가 제도적 수준이나 절차적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 특히 민주화는 한국인들에게 자신감을 준 것도 사실이에요. 또한 권위주의 하에서는 경제 발전이 일정 정도 이상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싱가포르 같은 예외적인 현상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발전된 경제를 가진 나라에서는 권위주의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성장을 가져가기 어려운데 이걸 저희는 이제 권위주의와 경제 발전은 모순이라고 하는데 민주화가 이와 같은 경제 발전과 권위주의 간의 부정합을 이제 해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민주화의 이제 민주주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제도 뭐 경쟁적 선거 뭐 자유로운 어떤 의사 표현의 자유 뭐 정당 결성의 자유 이런 것들은 이제 생겼는데 이거를 좀 이끌어 나갈 자유민주주의의 소프트웨어인 이제 이 문화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정체됐다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민주화 이후에 이제 그러면 정당이 이제 어떤 변화를 겪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한국의 정당들은 크게 정당 제도와의 내 차원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부실합니다. 가령 정당 간 경쟁이 있고요. 거대 정당, 양대 정당 간 경쟁은 상당히 풍부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선거제도가 단순 다수제가 강하고
특히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양대 세력으로 이제 정치 세력을 이렇게 양분화시키는 경향이 강합니다. 더해서 한국은 뭐 세대 간 이제 보면 4050 노령층이 이제 딱 이렇게 나눠져 있고, 투표 형태가 이제 지역 간에 또 분할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대 어떤 세력 간의 경쟁은 공고하지만 정당의 사회적 기반이나 연계성, 예, 좀 약합니다. 약해요. 그리고 이제 정당에 대한 신뢰도 이제 국회와 더불어서 약하고요. 또한 정당이 정치인에 대해서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정당이 정치인을 통제하고 대권 후보를 만들어서 배출하기보다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늘 이제 누구를 영입해 오려고 영입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 준비하고, 이거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선거를 앞두고 늘 이번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뭐 20명 혹은 30명의 새로운 인재를 영입했습니다라고 말해주면 그 2, 30명은 대다수가 정치에 있는 외부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지역구로 내려가게 되면 지역구는 기존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정당이 정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정치인에서 이제 정당이 창당이 되는 이제 일들이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 정치는 이 시스템 구조화는 양대 축은 이게 이제 민주화 세력, 뭐, 혹은 이제 뭐 진보 세력, 보수, 혹은 이제, 혹은 이제 근대화 경제 발전 세력, 이렇게 뭐 지역 혹은 세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것도 안정적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작동되는 이제 메커니즘은 굉장히 허약하다는 것이 이제 많은 학자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당원이 많이 증가했는데 2014년만 해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비를 내는 당원이 25만이었습니다. 근데 2024년, 5년 최근에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당비를 내는 당원이 80만, 90만이라고 그러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35만, 34만이었어요. 10년 전에. 근데 지금은 150만 명, 120만 명 이렇게 많습니다. 이건 이제 당비를 내는 당원이고, 당비를 내지 않는 등록된 당원은 거의 국민의힘이 400만, 민주당이 500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000만 당원 시대라고 그러고, 이게 2021년, 2년 상황인데, 2024년, 5년이 되면 1150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50만. 왜냐면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님들이 당원 모집에 이제 열성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1150만까지 증당했다고 합니다. 그럼 팬덤 정치가 이제 새로운 현상이냐 물어보신다면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뭐 노태우 이제 후보를 향한 이제 월계소에도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의 나사본, 뭐 김대중의 연청, 뭐 노사모, 박사모, 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선진국민연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어떤 우리의 지지자, 우리의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어떤 마음을 모으는 게 강했다면, 지금의 이제 이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당에 있더라도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나 정치인과 안 맞다고 싶으면 이제 욕설과 문자 폭탄 뭐 이런 걸 막 하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예가 보면은 뭐 문재인 시대에 있던 백계문, 뭐 문파, 이재명의 개딸, 뭐 윤석열의 이제 뭐 건희사랑, 백계연, 정광훈 목사 이런 분들이 이제 막 등장하는 건데, 뭐 수박 깨기, 뭐 18원 후원 이런 일들이 민주당에 일어나고, 이제 또 국민의힘 내에서는 보면은 이제 한동훈 배신자라고 발바 이런 노래를 거리에서 부르고, 심지어 우파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은 고동진 후보를 이제 고동진 국회의원을 이제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고, 어제는 조경태를 잡으러 갔다고 그러고, 김용태가 배신자라고 그러고,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라고 말하고, 이러면서 이런 거 이제 보면은 고성국 TV나 이제 이런 데서 방영을 하거든요. 그분들의 행동주의는 저로서는 굉장히 좀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이 팬덤 정치는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 직접 행동주의에 해당하는 건데, 한국의 자유민주적 대의정부론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현대민주주의 소프트웨어가 과연 존재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어떤 일종의 서구에서 들어왔지만 이제 이 대의민주주의 실천해 오고자 한 노력은 있지만, 그런 노력들이 90년대 약간 이제 좀 쇠퇴하다가 이제 지금 이 팬덤이라고 하는 현상이 갑자기 돌출된 것으로 보여요. 그럼 팬덤이 나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일부 학자들은 이게 뭐 정치 훌리건이다. 정당 정치와 한국 민주주의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일부 계세요. 가령 이제 최장직 교수나 혹은 이제 최장직 교수를 제자의 박상원 선생님 같은 분들은 이건 정말 우려스럽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고,
일부 다른 학자들은 아니,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들 지지하고 합법적인 선에서 내가 뭐 정당 지도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뭐가 문제냐. 또 이건 나의 정치 관심에 대한 표현이고 애정의 표현이지,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고.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고 말하면 정당이 이것을 수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좋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이제 이 팬덤 정치 휘둘리게 된 것은 현실인데 어떻게 휘둘리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90년대 이전에 한국 정당은 뭐 총대한 권위주의 정당이었는데 상김이 퇴장하면서 이제 개혁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한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정치가 이제 바야흐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민주화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되는데, 특히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상임위 정치에 퇴장하면서 이제 개혁 논의가 시작이 되고, 개혁 논의를 주도했던 것은 이제 전문가 정당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뭐 그때 계기가 뭐 IMF의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 왜 뭐 국민들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정치권은 고통을 분담하지 않느냐. 그래서 국회 숫자도 줄이고, 뭐 또한 당시 한나리 차떼기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부정부패에 대한 오명을 쓰고 이제 정치가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이미지가 이제 분위기가 있었고, 또한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이 과거의 정치와는 청산해야겠다. 자기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가신들보다는 이제 86 운동권 그룹과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이와 같은 이제 몇 가지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이 개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당시 개혁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 생산적 국회를 위한 이제 의원의 자율성과 중심성 강화, 그러니까 의원 중심이다. 중앙당이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의원 중심으로 이제 정당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고, 정당의 정치 과정, 그러니까, 후보자를 선출하고,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고, 심지어 최근에 정책 결정 과정까지 이제 시민들에게 개방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구당을 폐지해서 이제 경량화 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당이 실제로 폐지가 되고, 정당법에 의해서 중앙당에는 100명, 지역의 이제 시도당 차원에서는 총 100명, 총 200명만으로 이제 정당을 운영하자는 거죠. 지금 뭐 150만 명, 뭐 80만 명이 있는데, 여전히 중앙당에는 100명, 지역에는 100명 딱 이렇게, 대구 같은 데는 아마 한 5명, 6명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직원분들이. 또 이슈와 정책 중심의 경쟁, 뭐, 교수, 법조인 중심의 전문가 위주의 어떤 네트워크 정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보자고 한 거죠. 근데 이것이 한편 정당 개혁을 하자고 했지만, 일단 정당의 권한이 지금 커졌거든요. 정당이 실제로 이제 뭐 정청래 지금 민주당 대표만 보더라도 정당의 권한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또 국회도 힘이 커졌고, 그런 시대에 이제 역설적으로 정당의 약화를 좀 초래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물어보신다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6 운동권 정치인들이 99년, 2000년에 대규모 이제 정치로 들어옵니다. 아울러 반대 쪽에서도 이제 보면은 오세훈, 나경원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의 주요 정치인분들이 이제 2000년 초반 혹은 2000년, 99년에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이제 지역구를 돈 먹는 하나라고 부르면서 폐지시키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이제 영입이 된 다음에 지역구로 내려가니까 경조사비라든지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 2, 3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그 돈을 내기도 힘들고, 또 내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잖아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지역구 관리하는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개혁을 위해서 폐지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구가 그러면 2004년에 폐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인의 지역구도 없어지고 상대 정당의 지역구도 없어지는데, 나는 국회의원이거나 나는 주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이 이제 구축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지역구 내에서 국회의원이 거의 이제 왕이 되어 가는 거죠. 왕이 되어 가는. 국회의원들이 제일 겁나는 사람들은 뭐 유권자들이 아니라 정당 지도부 공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당 지도부와 이제 어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뭐 제일 큰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지역구에는 이제 사실 다, 또 조직적으로 이게 지역구가 없어지니까 손발이 없어진 거거든요. 손발이 없어지니까 이제 2006년에 지방의원 전면 공천제를 실시해서 지방의원들을 본인의 일종의 약간 지역구의 대용품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죠. 대용품으로. 또 정당 지도부의 권한은 이제 상당히 강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비록 짧은 시간에 이제 대표가 있었지만 본인의 사람을 거의 2, 30명을 만들었고, 또 원외위원장도 상당히 많이 이제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 선출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계파 간에 이제 사활을 건 싸움이 됩니다. 지금 정청래가 대표가 부산에 이제 자기 쪽 사람을 심었단 말이에요. 이재명 쪽 사람을 사실 이렇게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보면, 아, 정당 지도부를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 이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역마다 이제 매집 담당자나 중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유령, 매집, 대납, 뭐, 오늘 아침에 또 특이한 용어를 쓰기도 하던데, 이거 스텔스 당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당원 이렇게 말하는데, 또한 당원 자격이 완화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000원씩 3달을 내면 당원 권리를 완전히 가지고, 민주당 같은 6달을 내면 이제 당원이 됩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증가한 이제 이 당원들이나 어떤 특정 세력들이 한 30억에서 50억 정도를 쓰면 또 당원 매집에 성공하면 한두 명의 최고위원을 좀 매집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당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유럽에서는 거의 자기 샐러리에 보통 1%에서 0.5%를 낸다고 하거든요. 이거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거죠. 예. 또한 파티 컨퍼런스, 파티 총회를 하게 되면 그 티켓 비용만 해도 5만 원, 10만 원씩 내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만 원씩 받기도 하는데 한국은 거의 그냥 와주면 고맙다 이런 식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전통이 약해졌는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 지방의원들을 본인의 일정에 풋솔저 이게 손발로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앙 정치에 이제 예속되기 시작하고 지난 그 윤석열 계엄 그 저기 사태 이후에 이제 저기 집회에 나가 보면 지역구 깃발이 많이 움직이는데 대다수가 사실 동원이고 그것이 이제 일종의 당에 대한 기여도 평가라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구에서 무슨 의원이 몇 명을 동원했느냐 이런 것들이 늘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팬덤 위주로 정당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회 기반과 연계성은 더 약화되는 것이고 사회의 정치 불안은 이제 더 커지는 것이고 또 정당 개발을 촉진하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뭐 정치 불안정, 정당 불안정이 계속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당이 위기에 빠지고 반응성이 약해지면 사회불만이 증가하고 사회불만이 증가하면 이제 정당은 이제 거기에 반응하다가 선거에 지면 비대위로 이제 있다가 또 외부자들의 권한을 넘겨주고 또 외부자는 정당 제도에 충격을 가하는 일이 대통령과 이제 뭐 행정부, 국회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 영입된 인재들이 또 지역으로 내려가면 지역의 이제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은 뭐 결사 반대를 하기 때문에 또 혼란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연쇄작용으로 지난 20년간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정당 하부 구조는 거의 정말 어려운 상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뭐 정당 기반이 좀 허약하기 때문에 뭐 권력기구나 혹은 강공기구를 동원해서 정치를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이 통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 보복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 이미지가 뭐냐 이렇게 보면 이게 저기 1968년에 그레고리 핸더슨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 전문가께서 이제 한국 정치를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중간 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향해서 돌진하는 일종의 소용돌이 한국 정치라고 말했는데 그 소용돌이가 지금은 전국적 차원에 일어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뭐 60년대 초반만 해도 경부고속도로도 없고 뭐 전국이 상당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거의 뭐 온라인 상태로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플래비시테리안 디마크러시가 일어난 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여전히 정당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지자들의 참여를 뭐 비난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걸 다른 방식으로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이제 생각하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크게 제도적 관점에서 뭐 대통령제냐, 뭐 중임제냐, 뭐 의원 내각제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히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적인 이 토대가 다르고 한국 워낙 특수한 사회다 보니까 어떤 헌정개혁이 쉽지도 않고 헌정개혁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제 지식으로는 좀 판단하기 어렵고요. 또 한국이 이제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실시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가 있느냐, 진짜. 한국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고 뭐 가치를 키우고 여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그건 좀 약간 저는 이제 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좀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0년 전에 정당 개혁의 이름으로 이제 실시했던 정책들이 역설적으로 한국 정치를 불안정하게 가져왔다면 약간 이 부분을 좀 반대로 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가령 이제 지구당을 좀 살려내서 지역구 내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견제력을 확보하고요.
또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뭐 의원들에 대한 정당 공천을 좀 중지하든지 혹은 좀 줄이든지 해서 좀 그들의 자치 활동을 좀 보장하는 것도 한 방법을 생각하고요. 지금 정당이나 국회 모두 국회의원분들이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국회의원분들이 너무나 바쁩니다. 실제로 뭐 이런저런 뭐 저기 뭐 의원 모임, 사회단체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그분들의 어떤 좀 권한과 어떤 제 노동을 조금 줄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국회의원은 가서 또 의정 활동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좀 해드리고 또 중앙당과 지방당이 좀 다시 좀 커져가지고 당원 관리는 교육은 이쪽에서 해주셔야 되고 또 정당연구소가 실제로 매년 300억에 400억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당대표의 어떤 부속기구처럼 운영이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 민주정책연구원이나 이제 여의도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원이 한 100명 가까이 있다고 말하자면 실제로 80명, 90명은 유령 연구원들입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정당에 가서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연구소가 돈을 받고는 있지만 실제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개선을 하면 국회의원들의 좀 가중된 부담과 권한을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저는 정당의 좀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좀 유명무실한 비례대표제를 좀 저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좀 실질화해서 팬덤을 좀 진정시키고 국회, 이렇게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견제하면서 사회와의 관계를 좀 맺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어떤 뭐 의사들의 연합, 교수들의 연합, 뭐 노동자들의 연합, 비정규직들의 연합, 여성들의 연합, 약사들의 연합 이런 거대한 어떤 집단적인 정치 체제가 있는데 그와 같은 거대한 이익단체 혹은 집단들이 정치와 연계성을 지금 못 가지거나 혹은 가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그분들은 정치에 소외돼 있고 뭐, 뭐, 뭐 한국노총의 위원장, 의사협회 위원장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거대한 명망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의원은 영입되고 있지만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영입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당 공천 시스템이 이제 정당의 지도부의 어떤 영향력이 지나치게 이제 강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리더 그룹들이 정치로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선순환 관계가 지금 형성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물레방아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제 한국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것은 진보 정치 쪽이고 보수 쪽에서는 그걸 거부하는데 20세기 초반이나 유럽 같은 데 보면 오히려 보수 정당들이 이제 비례대표제를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보 세력들은 주로 부분적인 이해, 노동자, 농민 뭐 이런 부분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해서 그라운드에서 굉장히 강력한데 이제 보수 정당은 아무래도 애국, 국가, 나라 이런 거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상실되어가는 지역구를 이제 전체적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이제 의원내각제를 이제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이제 비례대표제를 이제 수용하는 경우도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례대표제는 원래 유럽의 보수 우파자의 아젠다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좀 안 되는 이유는 한 가지는 저는 대통령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권을 잡으면 국회를 다 잃어도 정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근데 저는 이게 비례대표제가 실질화되어야 되는 다른 이유가 저는 박정희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한국의 근대화를 이제 주도했고 이제 이 정근대적인 공동사회에서 이제 근대화되는 또 공동사회로 이제 만들어낸 것인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아마 사회의 어떤 중심적인 사람들이 정치로 들어오고 정치에서 인입이 되어서 정치로 소화되는 일종 하나의 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선순환 구조는 한국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그거를 좀 뭐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진 분들도 사실 많이 못 봅니다. 네. 그래서 이익사회와 사회집단이 이미 이익과 돌봄을 추구하지만 정상적으로 정치도 소외돼 있고 팬데믹 돌출되는 정치가 일어나다 보니까 선순환이 막힌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힘들고 뭐 이게 물레방아를 돌리려면 힘들고 프린터기로는 잼 일어난 건데 좀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한다라면 좀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사회와 어떤 정치가 이렇게 연계성을 맺고 돌아가는 것이고 물레방아도 좀 돌아가는 것이고 또 프린터기도 좀 이렇게 프린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